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심제 논란으로 위헌성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인 1표제와 합당, 특검 추천 등 첨예한 당무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연속으로 무죄 시리즈를 내고 있다면서 알량한 법대위 판결을 국민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 등 법원 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사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일사천리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은 화두였습니다. 여당은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수사기소 분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인데 야당은 한풀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힘 원천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충돌한 여야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이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빗썸이 이 강난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빗썸이 과거에도 2차례 오지급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빗썸 대표는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연일 입법 속도가 늦다며 입법부를 저격하는 만큼 민주당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과 위원 소지 등 논란의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 등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 회동에서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한 대미 투자 특별법과 부동산 정책 방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KDI가 경제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경제가 나아진 건지 아니면 반도체에 의지한 경제 상황인 건지 현재 경제 흐름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조금 기존보다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1.8%에서 0.1%포인트 상향한 건데요. 이게 단순한 숫자 조정인 건지 아니면은 흐름이 바뀌고 있는 신호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 이제 1.8%에서 0.1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의 흐름과는 비슷한 시각이고 작년 말쯤에 대부분의 기관들은 뭐 2% 높게는 2% 초반대도 갔고 대부분 한 1.9 정도로 다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0.1 정도 올린 배경으로는 이제 뭐 소비하고 수출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뭐 1월 달이라든가 2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을 반영할 때는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뭐 소비 쪽도 반등의 효과는 있지만 수출이 주도하는 그런 올해는 한국 경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출에 기대한다는 것은 반도체가 또 그 주역이지 않겠습니까? 전망 어떻게 하세요? 반도체 가격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사실 이게 근데 AI 수요 때문에 그 AI 주변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 HBM 모든 회사들이 이제 HBM을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정작 D램 쪽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다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D램 쪽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이제 관련 반도체 업체들의 수출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수급에 D램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공급이 딸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HBM 쪽으로 갔다가 거기는 이제 워낙 또 경쟁도 또 치열해지거든요. 공급자가 많아서. 네. 그래서 D램 쪽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D램 쪽으로 방향을 턴할 수도 있어서 다만 이게 뭐 크게 본다면 올해까지는 반도체 호황이 뭐 큰 문제 없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 쪽의 산업 경기는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특정 산업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월 1일에서 10일, 우리 이제 10일 단위로 관세청에서 속보치를 발표를 하는데 네. 전체 수출이 60억 달러가 늘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오늘 아침에 좀 보느라 틀릴 수 있지만 숫자가 60억 달러가 늘었는데 그 중에 40억 달러가 반도체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이제 전체 산업을 합해도 20억 달러밖에 안 는 거죠. 그 정확하게 이제 양극화한 거죠. 이 말은 그래도 반도체가 이렇게 선전해 주니까 우리 수출 실적이 좋은 거지. 이제 반도체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그럼 도대체 다른 산업은 뭐 하고 있느냐? 그렇죠. 2월 1일에서 10일 그 사이에 보면 자동차는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반도체 산업 경기가 아까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경기가 갑자기 꽉 껴버리면 우리 수출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 이거는 이제부터는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AI 산업에 어떤 변수나 불확실성이 생긴다면 충격은 더 클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AI 거품론이 벌써부터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AI 그 버블론이라는 게 예. 벌써 등장한 지가 2, 3년 돼서 네. 그죠?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급락할 때 항상 그 증시가 급락하는 그 핑계라고 할까? 네. 그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AI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뉴욕 증시의 미국 기업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 이게 이제 언제하고 매칭이 되냐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이제 닷컴 버블 붕괴할 때 IT 버블 그때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 버블론이 정말 위험한 건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으나 사람들의 이목이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이 될 때 전 세계적으로 버블은 분명히 있습니다. 버블은 분명히 있고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 내에 어떤 특정한 이슈로 뭐 예를 들어 AI 관련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나빠진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버블이 사실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 버블론의 배경에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신산업 쪽에는 투기 자본들이 막 몰리는 거죠. 예. 자본이 몰린다는 거는 버블이 형성되는 거고 그 부분이 조정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건 나중에 결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버블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AI와 반도체 중심의 회복은 분명히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동시에 외부 변수에 대한 노출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또 이런 구조에서는 무역 갈등이나 통상 변수도 굉장히 또 짚어볼 만한데요.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관세 문제가 짚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 간의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KDI에서 0.1 그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관세 네. 쪽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봐요. 지금 우리 이제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이제 USTR 부대표의 그 비관세 분야 합의가 불발이 되고 네.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서 실무 협상이 좀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사실 비관세 쪽은 아니거든요. 예. 그 비관세라는 게 보면은 뭐 미국 자동차에 대한 뭐 규제 완화 그리고 뭐 IT 쪽에 대한 디지털 우리 시장의 규제, 망 사용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도 반출도 있고 하지만 사실 좀 부차적인 문제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향적으로 양보하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쪽에 그 매년 거의 한 약 200억 달러 정도 네. 이게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 쪽에서 어떤 입법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지지부진하다는 건데 예. 근데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또 해결이 될 부분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세와 투자에 관한 얘기지 비관세 장벽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15에서 25%로 올라가면 우리 기업들 상당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거는 이제 뭐 언제 우리 국회나 입법 쪽에서 백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조만간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경제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 비관세가 핵심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결국 이 비관세 장벽 문제가 결국에는 관세 재인상 압박 카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투자 200억 달러 가는 게 좀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네. 자꾸 핑계를 대고 지연시키면 이제 미국도 그건 플러스 뭔가 압박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비관세 장벽을 이제 건건히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어떤 규제는 사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뭐 미국 정부 쪽에서 인정하는 그런 거에 따라 5만 대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그걸 철폐하라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 미국산 자동차가 한 2년 전인가 5만 대도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그게 연비가 안 좋고 예. 그 등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는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망사용료 문제는 이제 우리 플랫폼 사업자들 인터넷 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내는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갸우뚱해요. 예, 구글은 또 다른 해외 시장, 선진국 시장에서도 망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구글 지도는 약간 좀 우리 고정밀 지도 1대 5천 비율 그 구글이 자꾸 요구하는데 그건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안보 이슈고, 그렇죠. 예. 또 우리 국내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구글이 그 지도를 사용하면 국내 사업자를 다 망한다는데 후자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 기업들의 문제고 이 안보 이슈라는 게 이제 뭐 지도상에 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지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리나라에 해야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구글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안보 이슈도 잘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면 이제 관세 문제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외 리스크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또 다른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일단 나왔습니까? 실업률이요. 이게 이제 보통 1월 고용 지표가 이번에 나왔는데 1월 거를 12월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월 지표는 작년 1월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계절성. 원래 1월쯤에는 실업자 수가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1월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네. 예, 작년 1월보다 한 0.4%포인트가 높아졌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청년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청년층을 이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기를 15세 이상 29세까지 청년층이라고 하는데 청년층 실업률이 1월 달에 6.8%.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6.8%? 작년 1월이 6.0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확 올라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청년층의 취업자 한 사람들 수가 올해 1월께 작년 대비 17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저실업률 계산할 때는요, 단순히 이제 취직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더 한다면 더 네. 청년층의 어떤 실업자 수는, 그러니까 통계청사에 의한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분명히 빼지만 그걸 이제 광해 실업자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자리가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쉬는 청년층까지 포함하면 청년층 고용 상황은 저 지표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이 청년층 고용 상황이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치길래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우리 외환위기 때 90년대 말쯤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사회에 진입한, 그러니까 그때는 청년층이고 지금은 이제 한 30년 전이니까는 뭐 중장년층이 됐겠지만 그때 사회에 진입을 많이 못했거든요. 네. 그 한 번 사회에 젊을 때 사회 진입을 못하면 그 계층이, 그 연령층이 계속 좋은 소득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예. 뭐 자영업이나 뭐 일용직이나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네. 기존에 취업돼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위축되니까 일자리가 확 줄고 그러면 이제 자기 일자리를 포기 안 하려고, 이게 이중 노동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막히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이게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화되면 역시 그런 잃어버린 세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층이 있어야 회사에 활력이 돌고 네. 그리고 뭔가 좀 진취적이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의 실업 문제는 상당히 큰, 나중에 두고두고 후환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짚어본 것처럼 현재는 대외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또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우리 경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제는 올해만 놓고 보면은 점차 개선되는 건 분명한데 네. 사실 개선이 작년 한 3분기, 4분기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3분기에는 소비 쿠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좋았다가 4분기에 그 효과가 빠지니까 내수 부분이 다시 가라앉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수출 말고요. 우리 내수 부분을 봤을 때는 리질리언스, 회복력이 바닥이라는 거죠. 예. 정부가 아무리 뭐 재정을 풀고 소비 쿠폰을 해도 그때는 좋지만 회복력이 뭔가 근본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좋아지겠으나 회복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복원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수는 진짜 천천히 회복을 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수출은 아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극화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뭐 성과급을 얼마 받았니,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의 나라 얘기인 거죠. 예. 이게 어떤 사회 내의 불만, 그리고 이런 양극화가 무서운 점은요, 한번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게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위해서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핵 동결 이상의 합의를 촉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7번째 정상회담에 나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먼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평화위원회 가입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핵 동결 이상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도 300km로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אני אציג בפני הנשיא את התפיסות שלנו לגבי העקרונות במשא ומתן, העקרונות החשובים.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위해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엔 아무것도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볼 거라며 이란이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ran,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ey'd be foolish if they didn't. We took out their nuclear power last time. 이란은 이스라엘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핵 프로그램 외에 다른 사안은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ایران ما در مقابل زیادخواهی‌های آنها سرخم نخواهد کرد. ایران ما در مقابل بی‌عدالتی‌ها و تجاوزها کوتاه نخواهد آمد.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지난번 합의하지 않았을 때 미드나잇 해머로 타격을 당했다며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성범죄자 앱스타인 문서 은폐 의혹으로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법무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펜 본디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패배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는 정치적 연극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장에 들어선 펜 본디 법무장관.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성범죄자, 앱스타인 사건 생존자들에게 유감을 먼저 표했습니다. I am deeply sorry for what any victim has been through, especially as a result of that monster. 민주당 자야팔 의원은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문서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을 보며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본디 장관은 정치적 연극이라며 거부했습니다. And if you are willing, please raise your hands if you have still not been able to meet with this Department of Justice. The witness is interrupted. I'm not going to get in the gutter with this woman. She's doing theatrics. 설전은 인신 공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등 트럼프 미 대통령 정적들을 상대로 한 기소를 규탄하며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into Trump's instrument of revenge. Trump orders up prosecutions like pizza, and you deliver every time. 본디 장관은 이에 발끈하며 레스킨 의원을 향해 한물간 패배한 변호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You don't tell me. Yeah, oh, I did tell you because we saw what you did in the Senate. Not even a lawyer.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사살에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에서 법무부가 두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며 가해 요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본디 장관이 법무부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옹호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엔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이 경기장 밖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올림픽 전통인 핀 트레이딩, 즉 배지 교환인데요. 한정판 배지를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헬트 모자와 조끼 위로 금속 배지가 빼곡합니다. 걸어다니는 올림픽 기록관으로 불리는 핀 수집과 배지입니다. Anybody who has a pin that I would like to get, that I would like, then at that point I would be willing to trade almost any pin on this board or on my vest, whatever, for something that I would like. And the only ones that are not tradable are up here, where these are kind of personal and I wear them kind of for pride. 공식 핀 트레이딩 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수집가들로 국세통을 이룹니다. 이들에게 핀 교환은 스포츠 경기만큼이나 진지한 승부입니다. 특히 구하기 힘든 일본 미디어 핀이나 공식 로고가 새겨진 한정판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Because they are so rare, you will not find them anywhere. And if you do find them, no one wants to trade them, or they want extortionate money for them. 갑자기 사람들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시 당국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오늘의 무료 핀 배부 장소를 확인한 겁니다. 하루 단 250개만 주는 한정판 핀을 얻기 위해 매일 아침 이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We've been waiting since like 10 to 8 this morning here at the castle, and we've been waiting to see like the info on Instagram. And now we are here and we are the first. We had to run a bit, but we made it, so we're very happy. 1896년 첫 근대 올림픽에서 종이 배지를 달았던 것에서 유래한 핀 트레이딩. 선수들의 경기만큼이나 뜨거운 수집가들의 열정이 밀라노의 겨울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네, 이 동계 올림픽이 개막한 지 이제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확실히 예전만은 못합니다. 시차의 영향에 종편 채널 단독 중계에 미디어 소비 패턴 변화까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최근 SNS에는 올림픽 하는지 몰랐다, 관심이 잘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시차로 주요 경기가 새벽 시간대에 몰려있는 데다 이번 대회가 지상파에서 중계되지 않는 첫 올림픽이기 때문입니다. JTBC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포함해 2032년까지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JTBC는 전체의 97%에 이르는 가시청 가구를 확보했고 네이버와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보편적 시청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체감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국민들의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매우 유감입니다.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입니다. 법 개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도 올림픽 분위기가 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직전 대회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었다고 답한 여론조사 응답자는 같은 시기 카타르 월드컵이나 파리 올림픽과 비교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기보다 관심 있는 종목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짧게 소비하는 파편화된 시청 트렌드도 영향을 준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화면 밖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선수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응원의 온도만큼은 낮아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오늘 1심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전 장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른바 충암파라는 이야기도 듣곤 해요. 일단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누굽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내내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충암구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예. 86년도에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서 판사가 되었고 15년 정도 판사로 역임을 하다가 이후에 변호사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2022년에 이 윤 전 대통령이 인수위 당선인 부좌관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는 인연을 맺어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4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도중에 12구 이태원 참사라든가 그렇죠. 잼버리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탄핵까지 당했지만 이게 기각이 됐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경질되거나 유임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암파의 핵심 가운데 한 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해서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단전 단수 지시가 없었다.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도 받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것을 두고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지시 자체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소방청장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물적 증거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관련 인물들의 인적 증거, 그러니까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허석훈 전 소방청장이 해당 재판에 나와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일, 계엄 당일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 또는 진입될 수 있다. 연락 오면 협력해서 조치를 취해라라는 연락을 직접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허 청장이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상황 판단 회의 도중이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소방청 간부들, 고위 간부들도 일관되게 회의 도중에 나가서 허 청장이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를 하고 와서 단전 단수 등을 언급을 하면서 단전 단수가 우리 업무가 맞냐,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거나 특정 언론사를 되뇌면서 메모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허 청장의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허 전 청장에 대한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 전 장관 쪽에서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증거 자료를 봤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던 문건을 봤다라는 판단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 판결문에서 나왔고 그게 적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이 미리 단전 단수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든가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판결에서 증거로서 판단된 부분을 배척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어떤 관계 인물들이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과의 통화라든가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특정 언론사를 언급한다라든가 단전 단수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런 진술의 신빙성의 무게가 훨씬 더 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증언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 간접적인 판단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민 전 장관 측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소리가 없는 CCTV 이런 부분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도 받아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 화면에서 정확하게 어떤 문건을 보고 있는지, 물론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지만 이 문건 내용이 정확하게 화질 기술상 잡히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 지시를 했다는 문건 자체는 지금 물증으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6분간의 어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독대 장면이 CCTV에 잡혔는데 이 부분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전 재판부에서는 단전 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두고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긴밀하게 협의했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해당 문서가 당일 이 아내가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이 있었는데 제 시간에 올라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일정표를 받고 한덕수 전 총리가 물어봤던 내용 자체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일정표를 보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대답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정확하게 지금 문건이 남아있지 않고 인적 진술, 그러니까 증언에만 대부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CCTV에 잡힌 모습들이 정확하게 어떤 문건이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른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단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두고 종합적으로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결국 재판은 나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이상민 전 장관을 도울 만한 혹은 도울 만한 어떤 직접적인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 불리한 어떤 진술을 하는 그런 정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전 판단에서 판단됐던 CCTV를 보면서 내기하는 내용들이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이었고 특히 또 특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도중에 문건들을 이미 모두에게 전달을 했다. 한 전 총리에게 먼저 주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공범이 될까 봐서 그 문건을 못 봤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내용까지 지금 한 전 총리 재판의 항소 이유서에 적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아마 특검 측에서 소명을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유죄 쪽에 무게초가 쏠려 있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은데요. 이 근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조금 전에 저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은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를 했고 실제로 이행했다. 이렇기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재판이었습니다만은 이 실체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상민 전 장관을 굉장히 빈번하게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판단에 나아갔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판결문에조차 굉장히 명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판단이 나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또 재판부끼리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한 재판부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다른 결의 판단을 내놓으려면 이번 재판부에서 그만큼의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유, 증거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 효과적으로 변론이나 방어를 하지 못했다라든가 재판부에서 전 취지를 종합해서 현출된 모든 증거들과 증언들을 종합하더라도 그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 만한 어떤 증거나 명분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같은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반박 근거가 없다면 기존의 1심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 이 전 장관의 이름이 394번이나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은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살펴볼게요. 이번 판결에서 과연 12.3 비상개혁, 지난번에 한 전 총리 판결에서는 내란이라는 점을 적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시가 중요 임무에 해당할 만큼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순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었다라든가 내란이 아니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유무죄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역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판결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세하게 판단이 되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비슷한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 쪽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 근거는 뭡니까? 특검 측에서는 경찰과 소방을 지휘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이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것으로 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판사를 15년 역임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으로서 언론사에 대한 단수 조치는 언론을 결국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비상계엄이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윤 전 대통령의 포고령 등을 확인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이런 언론사 단수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위법성,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내란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봤고 중요 임무에 종사해서 그 내란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가담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고의와 어떤 역할의 중요성 모두 인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알만한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구형을 했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이상민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주일 뒤인 19일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의 판결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판단되는 판단 내용이 마치 한 전 총리의 판단 내용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판단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의 판단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판결 내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 한 전 총리의 판단에서 내란으로 판단되었다가 오늘 있을 선고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에서 다시 한번 내란으로 판단이 된다면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했음이 명백하다는 사법부의 인식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개의 판결에서 동일하게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같은 판단이 나온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을 전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우두머리 행위 여부와 최종적인 형량 판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의 선고가 더욱더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오늘의 선고 공판도 생중계됩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이 특검법에 따라서 이 재판을 특검 측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킨다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이 국가 안보라든가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예외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생중계하는 판단 역시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민 전체가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이고 또 이상민 전 장관이라는 고위 간부의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중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선고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관련한 어떤 이 공직에 없는 인물들 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처리를 자체적으로 김모 씨, 이모 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선고를 할 때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조율해서 자체적인 비식별화 조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여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모두 함께 지켜볼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2.3 내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 저희도 YTN에서 생중계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이네요.
네, 공기가 탁한 가운데 밤사이 안개 현상까지 겹치면서 시야가 흐릿한 아침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개 상황 시야 많이 답답한 것 같은데요. 안개도 안개인데 오늘 미세먼지가 더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국외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겠지만 늦은 오후에는 또다시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탁한 공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예년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4도, 대전 영하 3.9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11도, 대구 12도까지 껑충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지만 미세먼지의 영향이 계속되겠고요. 밤사이 제주도에만 약한 비가 스칠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면서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겠습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2월 1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